안녕하십니까. 마스터 프로피스하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1시간 방송 만들어 가게 되었는데요.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시간 이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만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잘 몰랐던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이곳에서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매매하실 때 좀 기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좀 이른 시간입니다. 1시간 방송 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분명히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시간 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 저랑 같이 방송을 보셨거나 혹은 다른 오후 시간대에 제 방송을 좀 시청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저 마스터 프로핏 카이로스의 주 매매 기본 원칙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다들 이제 또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제 강조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긴축 이슈도 있었고, 공급망 병목 현상 관련된 이슈도 있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죠.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가 좀 주목해야 될 산업 혹은 테마가 어떤 게 있을지 내려와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종목까지 추려내는 과정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른 시간 오전 시간에 제가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가운데 미들 파트 부분, 산업하고 테마에 대한 부분인데, 산업하고 테마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건설업에 대해서 건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요즘 또 핫하게, 또 우리가 요즘 핫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그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로 수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공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하실 때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자료까지 제공해드리니까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자료도 받아 가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산업하고 테마를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회, 결국 조금 안정되게 수익을 쟁취하는 거겠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오늘 이 짧은 1시간 방송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우리 시장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긴축이죠.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망 이슈죠. 공급망 이슈. 코로나19 사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이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긴장 관계가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재료가 해소되었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세 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긴축입니다. 미국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긴축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금융시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좀 뭐 크게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만 있는 좀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시점이 돌아온다, 도래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곧 좀 강한 폭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폭락의 기준이 되는 것을 수치화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고점 대비 22% 하락입니다. 고점 대비 22%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긴축 시점에 받아내는 이제 금융시장에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고점 대비 대략 22% 정도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과거의 사례를 빗대서 말해보면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 정도가 대략적인 평균적인 우리 그 금리 인상기에 금융시장에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2004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고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바로 이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한 거냐, 그 스트레스라는 걸 다 받았냐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실 텐데 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22% 정도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2%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2600선도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22%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후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또 지금 또 발목을 좀 강하게 잡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좀 시장 지수가 다시 좀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단순히 그 두 양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죠. 서방 세력의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하고도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은 중국도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도 해당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인데 다만 이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 파국으로 치달아서 전쟁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도 그렇고 뭐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을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기에는 명분이 좀 아직 작아요. 이뤄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러시아가 뭐 한 발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전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는 소진과 동시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재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기본 펀더멘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 그러니까 본인의 제 가치까지는 아주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사태도 아직은 전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장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시장의 그 바닥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750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900포인트까지도 발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뭐 2750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2750까지는 이미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심리적 저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금방 빠르게 회복을 해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회복해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긴축 시점에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대략 고점 대비 22% 빠지고 거기서 이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힘듭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뭐든 막 빨간불을 내고 막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투자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지금 시장을 또 다른 시각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점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은 지점이다. 더 이상의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관련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본다면은 긴축이죠. 아무래도 긴축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올해 내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내내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긴축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 좀 그렇다 할 움직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3월, 4월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시사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준 내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은 뭐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어느 정도로 올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 FOMC에서 그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통일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연준의 긴축 이슈가 시장에 좀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긴축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다운됐다, 하락했다. 뭐지? 미국의 이제 뭐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아시아장으로 넘어와서 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장 모두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장 또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긴축 이슈라는 안 그래도 그 하나만으로도 금융시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지정학적 이슈까지 악재에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좀 응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뭐 일부 철군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제 반대되게 도쿄 증시, 여기서는 도쿄 증시인데 전 세계 증시가 좀 발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재료가 아예 소멸된 게 아니니까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다. 이 기사를 보고도 또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에 합치하게 결국은 간다. 특히나 일시적인 이러한 그 뭐 전쟁이라던가 그런 악재 이슈들에 대해서는 금방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소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만 이제 뭐 긴축같이 조금 더 그 사이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뭐 일시적인 악재 요소라든가 일시적인 뭐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그 재료가 소진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시장은 또 발빠르게 자기 자리, 제 가치를 찾아 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전 불안 우려 이제 에너지나 계속 나왔죠. 뭐 식량 문제라든가 에너지 쪽 상승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지정학적 이슈가 일부 조금 뭐랄까요 진정세를 가졌다 정도이지 아주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우려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기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도 2720선을 유지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2750선이었어요. 2750선까지도 두고 보세요. 금방 회복할 겁니다. 금방 회복할 거고 러시아가 이제 한 발 뺐다라는 철군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종목 10개 중에 9개가 빨간불이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당연하죠. 일부분 이제 진정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조금 공포 심리로 인해서 뺐던 부분은 좀 발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뭐 9만 명이 넘어가고 하면서 점점 더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위중증자 수는 감소하면서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게 아니냐, 이제 위드 코로나 정말로 시행하는 게 아니냐, 엔데믹 정말로 시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종합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뭐 2년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코로나 끝났다 끝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는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제가 느끼기에 지금 시장이 느끼기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는 끝났어 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조금은 열린 사고로 좀 지금 시점을 좀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다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라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가 또 분명 존재한다라는 점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들 좀 굵직한 개별 기업들 얘기를 몇 가지 해보면은 NC소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어닝 쇼크, 뭐 실적이 좋지 않았죠.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장중 7% 이상, 그리고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제가 가져온 건 NC소프트인데 지금 게임주들이 좀 그래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게임주 통해 가지고 뭐 재미를 봤었죠. 재미를 보고 뭐 지금은 재미를 보고서 이제 좀 포지션을 정리한 상황인데, NC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전반이 그랬어요.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이슈들까지도 타고, NFT라든가 그런 테마들 이슈들을 좀 타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뭐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의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가 전만 못하다 보니까, 또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 다소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였고요. 그리고 상승 동력을 잃은 아파트값, 부동산 뭐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좀 그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실거래가도 꺾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자사주, 저희도 지금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저희 아주 좋은 성과 내고 있습니다. 10% 이상 지금 수익 중에 있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들, 좋은 뭐 관심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들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뭐 이런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미리 매집을 하셔가지고 주가 반등의 이 흐뭇한 미소를 기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계좌로서 느껴보실 수 있으시니까 하단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템 사태, 아주 좀 충격적이었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계양전기라는 종목에서 뭐 개미들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부분은 사실 말 그대로 날벼락이죠. 말 그대로 날벼락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 곧 횡령할 겁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만큼 우리 그 금융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좀 개미들한테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다라는 걸 한 번에 좀 다시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같은 경우, 다가올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 편출되는 뭐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쪽으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장 폐지 이슈가 해마다 있고, 해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 게 3월달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스몰캡 종목보다는 조금 중대형주, 그 안에서도 좋은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전체 그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오늘 진행할 때 있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실시간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단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뭐 장 중에도, 그리고 뭐 장이 끝난 후에도 이것은 좀 중요한 자료다 싶은 자료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고, 또 같이 회원님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투자 아이디어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종목까지도 이어지는 순서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산업. 건설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아시죠?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아파트를 새로 신축으로 짓는다 하면은 그것도 건설 산업에 들어가는 거고, 뭐 저기 그 강과 강을 잇는 뭐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뭐 큰 다리를 준공하는 뭐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도 다 건설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사전적인 뭐 의미를 찾아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게 건설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이 이제 아주 화랑기를 겪었던 시점은 조금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굉장한 그 경제 성장 산업기를 거쳐가면서 그때 뭐 아주 큰 대규모 토목공사 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토목 산업이라기보다는 다른 좀 IT 기업들에 더 시선이 좀 쏠려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 뭐 2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토건 산업들보다는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IT 혁명 그쪽 방향에 대한 산업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산업이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것은 뭐 기강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나라의 이제 기축이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산업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오늘 건설 산업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작은 교량을 짓는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조명을 뭐 조경을 꾸미는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종합 건설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삼성물산이라던가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 GS건설 다들 들어보신 좀 대형 건설사들이죠. 그리고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한라 그리고 뭐 태영건설 뭐 한신공업 공영 그리고 이제 뭐 계룡건설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 건설사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주택을 짓거나 하는 그런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든가 해외에 뭐 플랜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다리라든가 교량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송유관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아주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건설사들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뭐 그러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합 건설, 이 건설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설 산업에 국한되지가 않죠. 건자재 산업과도 굉장히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자재 산업도 뭐 소분류로 나눠보면은 뭐 이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건설 산업에 대해서 볼 때는 파생되는 다른 산업들이 많이 있다.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뭐 금속 산업도 우리 건설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용역을 관리하는 산업 같은 경우도 종합 건설 산업하고 바로 연관되게 이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조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따로 뭐 해저 터널을 짓는데 전문되어 있다던가 그런 좀 약간은 스몰캡 종목들이 있는 게 전문 영역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건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본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을 때 또 같이 사이드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과 리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은 건설 산업의 이제 그 수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국내 부동산 정책이든 혹은 뭐 해외 부동산 정책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책적인 뒷받침이 받쳐진 다음에 건설 산업이 그 훈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일반적인 리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설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 못지않게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은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곳이 정말 많은 곳이 건설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 이미 시세가 다 나왔어. 다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삼성물산과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건자재 산업 내에 있는 어떤 뭐 스몰캡 종목, 좀 가볍지만 시세가 더 크게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금속 산업에 있는 뭐 삼성물산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스몰캡 종목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 뻗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정책이 훈풍일 때 그 정책을 따라서 건설 산업이 화랑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건설 산업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정책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 부분도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츠,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돈으로도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조금 뭐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좀 피하는 거일진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리츠 분야도 잘 찾아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 건설사를 이제 위주로 살펴보되 그와 연계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되어 있는 산업이 어떤 건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시황을 관제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 건설산업 종합건설사는 또 언제가 매수하기에 적기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주잔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거리, 쉽게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일거리를 얼마나 따놨느냐가 중요한 건데, 수주잔고를 이제 매출액으로 나누면 잔고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잔고연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잔고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종합건설,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눈을 좀 돌려야 된다,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건설 산업 뭐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잔고연수가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더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건설 산업은 반도체 못지않게 다양한 밸류체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종합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산업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고, 이 건설 산업이 전체적으로 잘 좋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뒷받침돼야 될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건설 업종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기 보시면요, 건설 업종의 시가총액과 당기 순이익이라는 정리된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2000년도 이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IMF를 겪으면서 적자가 심각했습니다. 건설 업종 전반에 대해서 적자가 심각했다 보니까 보시면은 뭐 당기 순이익이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기 신도시 이제 디벨로퍼가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이때부터 건설 업종의 1차적인 호황기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 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시작되면서 디벨로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게 있겠죠. 현대산업개발 같은 디벨로퍼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까지 정점을 찍어요. 시총도 높아지고, 시총도 이제 전체 이제 건설 업종이 한 35조
원까지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고 그 좋은 호황기를 누리게 되다가 2008년도에 뭐 다들 아시는 이슈죠. 다들 아시는 이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건설업종뿐만이 아니었죠. 이때는 뭐 주가도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글로벌 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 가지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다시 올라서 주는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유가 해외 건설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따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매출을 국내에 국한되었던 매출을 이제 해외 매출까지도 늘려가면서 매출액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 2008년도에 무너졌던 건설업종 호황기를 다시 이제 2차 호황기를 맞게 됐던 거죠. 2차 호황기를 맞게 되었던 거고 이때 그 또 주목받았던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랜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EPC 플랜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외 건설에서 수주를 많이 따오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해외 건설 수주로 인해 가지고 08년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아주 안 좋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건설업종은 빠르게 좀 탈피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후로 뭐 어닝 쇼크 아까 앞에서 제가 NC 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업종에 이제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설업종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건설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다시 좀 높아졌고 제2의 호황기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의 이제 그 순이익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뭐 지난번 35조까지 올라갔던 과거 07년도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시총이 현저하게 모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시대에서 지금 시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니죠. 아무래도 건설업종이.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업체가 정유 산업이 지금은 또 과거의 그 명성만큼의 시총을 이루고 있지 못하잖아요. 건설업종도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무튼 건설업종의 이제 시가총액하고 당기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시대 흐름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종이 주류 산업에서는 지금은 살짝 벗어난 게 맞는데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 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플랜트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 정도를 같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같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건설 산업이 어떤 상태냐 바닥 짚고 올라가는 상태의 그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올라가는 힘, 관성의 법칙으로 그 올라가는 힘,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 해당 정권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을 짰느냐, 혹은 공급을 좀 축소하려는 계획을 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건설 산업이 업다운 파동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공급을 확대하겠다, 분양권 전매 허용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정책이죠.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이제 공급 늘리겠다, LTV나 DTI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를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건 모두 건설 산업을 좀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취지의 정책들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라던가 취득세 세금을 더 매기겠다, 혹은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건설 산업, 부동산 경기를 조금은 이제 과열된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정책인 거죠. 그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각 이전 대통령 후보들, 이전 대통령님들의 이제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보였던 그래프를 그 각 시국에 대입을 해서 각 경제 정책에 부동산 정책에 대입을 해보면은 바로바로 나와요. 아, 왜 이때 올라갔구나, 왜 이때 내려갔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산업은 부동산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따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공급을 늘리자는 쪽입니다. 장기 공급 임대주택을 이제 뭐 5%에서 20%까지 상향을 하겠다. 주택 공급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250만 호 공급하겠다. 250만 호 공급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동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동산 정책을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잖아요. 아,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정부의 의지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좀 시선을 좀 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단번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제 집약적으로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산업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 뉴스도 안 보냐?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고 모르냐? 모를 수가 없죠. 정말 좀 안타깝고 뭐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면은 건설 산업을 가져왔느냐?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고로 인해 가지고 건설 산업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죽어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건설 산업 자체의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제 가치에 비해서 그 가치가 흔들려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를 타고 있어요. 수주 계약 건수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2022년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각종 뭐 자료라든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건설 산업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주가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고 뭐 올라갈 수 있는 투자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 충분히 높습니다. 충분히 높고 펀더멘탈적인 상황 자체도 건설 산업 지금 현재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해소된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만 보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 공포 심리가 높아졌다 보니까 순간적인 그 하락세, 공포로 인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낙폭이 과대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뭐 진정된다, 아주 해소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진정된다, 대화로 풀어볼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제스처만 나와도 곧바로 본인의 가격을 향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 건설 산업을 바라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HDC의 광주 사고 끔찍했어요. 참혹했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 맞습니다. 그만큼 주가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건설 산업 자체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내용이 있었냐? 그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건설 산업을 지금 이 시점에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두고 살펴보자라고 하는 종목을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종목 가져와 봤어요. 왜 가져왔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일단 뭐 주가 차트만 보셔도 좀 보이시죠? 주가 차트만 보셔도 좀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하방 그리고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방의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상태이고, 시세가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그 뒤로 또 다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거래량 잠기면서. 지금 올라갈 날만, 기술적으로 봐도 올라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46,000원 선이라든가 51,000원 선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게 현대건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펀더멘털이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영업이익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펙스 투자 부분도 늘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뭐 PER도 좋습니다. 멀티플도 좋아요. 멀티플도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이 작은 종목이냐? 시총이 4조 6,500억 원이 넘는 대형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3월 다가오고 있어요. 3월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3월은 어떤 시즌이다? 상장 폐지, 곡소리 나는 시즌이다. 작은 스몰캡 종목들, 뭐 조금 더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스몰캡 종목들 가능하면 좀 투자하는 거 좀 지양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토목과 이제 뭐 아실 거예요. 현대건설 같이 큰 기업들은 다들 아실 텐데, 토목과 이제 건축 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원전, 우리나라 원전 대부분을 시공했다. 그리고 여기 아랍권에도 원전을 수주를 받았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자료도 드리고 교육 자료도 드리면서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지금 뭐 그린 에너지로 원전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원전 개발하는 거, 이 원전 수주하는 거, 수주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건설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라는 거죠. 기술적 재료 좋고요. 기업 가치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 좋아요. 가격적 메리트 좋고, 앞으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현대건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둘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뭐죠? 뭐 아시겠지만 뭐 단순히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제 철도, 사회 기반 시설 건설하는 토목 회사이고 뭐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화된 게 있죠. 앞에서는 원전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가대로라고 하는 이제 터널 공사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인제터널도 관통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우건설.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봐보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건설 산업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 지금 보세요. 주가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고 횡보 구간 가지고 있고 거래량 잠기면서 다시 올라갈 타이밍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건설 산업에 있는 제가 특히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이 종목들,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뭐 뒤에서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주 그 뭐랄까요, 부담 없이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챙기기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아시겠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언급해드리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그런 종목들 좀 지양하고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좀 조정을 가지더라도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심적으로 어려움 없게,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면은 좀 큰 수익, 좋은 수익을 어렵지 않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대우건설도 제가 기본적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대우건설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또 아시겠지만 뭐 플랜트 사업 쪽으로 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플랜트 사업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이제 기초 산업, 플랜트 산업 하고 있다. 해외 수주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는 기업이다.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주가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뭐 이평선 다 모여 있죠. 이평선 다 모여 있고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산업 자체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고 하면 좋겠다. 뭐 구체적인 타점이라든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조금 더 뭐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라는 부분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같이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급하게 끝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좋은 종목까지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건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쉽게 설명드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매매 임하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라든가 교육 자료 같은 것도 같이 받아가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